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 있고요. 추세 하락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거지, 집주인들도 팔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나 알아. 서울이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도 많고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서울이 집값이 떨어질 리가 뭐가 있어.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지금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런 분들이 파는 겁니다. 근데 팔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이렇게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다. 추세적 하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일 때는 초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은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물론 중동 전쟁 때문에 잠시 관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슈가 없는 건 아니고요. 5월 9일까지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떨어질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럼 서울 전역은, 다른 지역은 궁금하시죠? 오늘 제대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3주차 통계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의 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하락 전환됐죠. 하락 전환된 게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주 차에 하락 전환된 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와서 하락 전환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고, 3월 3주 차에는 성동구도 마이너스 0.01% 네.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0.01% 가지고 웬 말이야라고 하는데, 강남 3구, 용산구는 0.1%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0.15, 0.16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락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두 달입니다. 대통령께서 1월 20일에 이제 국무회의 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SNS를 막 하셨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도 이제 유예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전만 하더라도 플러스 0.1, 플러스 0.3 이 정도였는데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만 보게 되면 하락했네? 정책의 성공이다. 물론 정책의 1차 성공은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워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책을 보게 되면 원래 계획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감, 원래 5월 9일까지가 일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해주면 일몰인 거예요. 근데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거든. 그냥 관행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2022년에 한 번 연장해주고, 두 번 연장해주고, 세 번 연장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번에도 연장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유예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유예가 될 뻔했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월 초 상황이 꺾였더라면, 1월 초부터 꺾였더라면 유예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통계를 보게 되면 1월 1일부터도 물론 2025년 12월부터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꺾였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내버려 두게 되면 문제될 것 같아. 특히 이제 설 추석이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설 지나고 더 올라가게 되면 수습하기 힘들겠다. 공급 대책도 솔직히 별로 알맹이가 없잖아요. 129 공급 대책 기억도 안 나시죠? 97 공급 대책은 더 기억이 안 나고, 129도 서울 수도권 6만 호, 서울 3만 2천 호,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마장? 그 정도만, 태릉 CC 정도? 그 정도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사실상 저는 지워졌다. 경마장 되면 좋은 건데 언제 될 줄 어떻게 알고, 열심히 해봐. 될 때 내가 관심 가져줄게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꺾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합니다. 전쟁에서도 피 안 흘리고
승리하는 전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피 흘렸습니까? 어차피 일몰 예정되어 있던 거를 그냥 연장 안 해줄게. 이거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를 180도 틀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작전 성공이다. 다 뒤통수 한 대 맞았죠. 저도 연장할 줄 알았는데 왜 연장할 줄 알았냐면 시간이 5월 9일인데 1월이면은 토지거래가 기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1월 22일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언제입니까? 5월 9일에 토제 감안해 보면 4월 중순이라고 본다면 4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야, 이렇게 짧게는 집 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도 2-3달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연장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뒤통수 맞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그 이현철 소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아파트 리사이클 연구소인가 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사이클 연구소구나. 자기도 대통령이 연장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연장할 거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자마자 바뀌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는 11호 대책 2025년 11호 대책 때 차라리 우리 연장 안 해줄게 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매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연장 안 해줄게 그러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짧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세 낀 매물들은 또 유예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게 되고 뭐 또 잔금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려주게 되고 이런 스텝이 좀 꼬이는 모양새는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꺾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성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다? 한강 벨트. 네. 고가 아파트 한강 벨트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 당연히 들어가고요. 작년에 상승을 많이 했던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목동에 있는 양천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은 지금 상승 하락 전환되는 곳들도 있고 상승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곳을 꺾었다 1차 성공. 요거는 이제 긍정의 면이고 부정의 면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암이 있죠. 그래서 부정을 좀 얘기하자면 물론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고가 아파트가 아닌 지역 뭐 15억 정도 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아닌 지역 네. 거기는 떨어졌을까? 상승률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뭐 0.15 또는 0.2%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현장에 제가 많이 가보잖아요. 네. 현장에 가보면 이제 뉴스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제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언론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틀렸기 때문에 맞았으면 제가 밝히는데 잠실 엘스 리센츠 랜드마크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데 최고 가격이 36억이었거든요. 근데 1억에도 떨어졌고 30억 5천에도 매물이 있는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의사만 확실히 밝히면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오. 기사 내용에. 네. 진짜야? 진짜? 그러면 내 아는 분 추천해 줘야겠는데? 근데 제가 아는 상식과 틀렸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현장 모니터링 했을 때는 분위기가 36억에서 한 달 전에 갔을 때 2월에 제가 임장 갔을 때는 34억까지 내려왔고 33억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지지선이다. 일단 2월 분위기는 그랬고요. 네.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한 일주 전에 전화를 했죠. 일주 전이니까 3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3월 중순에 전화하니까 불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이? 내가 한 달 잠깐 바빠서 다른 일 했는데 그 사이 뭐가 불장이야. 어떻게 됐는데요? 하니까 30억 5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언제 연락 달라 그랬나. 그래서 30억 5천에 거래된 건 초급매.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난 이번에 팔아야 되겠어. 가격 상관없이. 어차피 이 아파트 내가 10억에 사가지고 35억까지 갔는데 30억 5천에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 떼고 나면 내가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네. 팔아도 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팔았습니다. 근데 금방 나갔대요. 하는 순간 그냥 거래 끝. 그러니까 기린마니한테 연락할 틈도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싹 빠졌다.
그러니까 진짜 급한 분들은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역지사지를 좋아하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 중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4월 넘어가면서까지 버틸까요? 꼭 그럼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파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나는 꼭 팔아야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전에 이미 다 던져야 속이 시원해요. 네. 불안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은 초조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 또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약간 위험 회피 성향도 있고 약간 저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쫄리는 대범하지 않아. 네. 저는 요즘 좀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스타일인데 옛날에 저는 약간 좀 소심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지는 분들은 될 대로 되라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미리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급매는 팔렸다. 진짜 급한 분들은 던졌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36억이었는데 양도세잖아요. 양도세가 네. 뭐예요? 샀던 가격에서 취득 가격에서 판 가격 그 양도 가격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비과세라면 뭐 12억까지 비과세 빼고 계산하는 거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에 따라서 6에서 45% 적용이 되는데 최고 세율은 45%. 근데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가 적용되네. 3주택자면 7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 45% 지방세까지 50%에 82.5%면 30%가 더 붙잖아요. 10억이 남았다라고 하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억이 남은 사람은 6억에서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과세냐 일반 세율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 가이드라인이. 10억 남은 사람은 얼마 정도에 파는 게 유리할까요? 3억이 마지노선입니다. 네. 만약에 36억이잖아요? 그럼 31억이 마지노선인, 아니 31억이 아니지. 33억이 33, 마지노선. 네. 32억 5천이나 수수료까지 하게 되면 33억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33억 이하로는 잘 안 내려와. 네. 근데 20억 남은 사람은 6, 7억이기 때문에 30억까지 내려도 되는 거예요. 초급매로 던진 사람은 20억 이상 남은 사람이라는 합리적인 그 우리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딱 요까지.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요. 집값이 하락할 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러다가 더 떨어지나?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 있고요. 추세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하락이다? 전자죠. 일시적 하락에 가깝죠. 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거지. 집주인들도 팔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나 알아. 서울이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도 많고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서울이 집값이 떨어질 리가 뭐가 있어. 단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지금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리고 내 나이가 문재인 정부 때는 내가 40대 50대 경제활동을 했는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지금 퇴직하고 국민연금 받고 모아둔 돈 연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세채 가지고 몇 천만 원 매년 내는 건 내가 생각해도 바보짓 같아. 한 채 팔아가지고 애들 결혼할 때도 좀 보태주고 차도 요즘 자율주행 좋은데 고급차 하나 사가지고 아니 그래도 움직일 때 좋은 거 타고 골프도 쳐야지. 나이 80대 가지고 좋은 차 타면 뭐 하냐고. 운전도 못 하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 분들이 파는 겁니다. 근데 팔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이렇게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후자 추세적 하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일 때는 초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이 안 삽니다. 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왜?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 2022년 미국이 긴축할 때 금리 올릴 때 야 금리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렸는데 야 이게 10%까지 올라가나?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추세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럼 매수자도 안 사잖아요. 집주인도 모르잖아. 매수자도 미래를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매수자는 발을 완전히 빼버리고 집주인은 모르니까 야 30억 5천에도 안 팔리네? 그럼 29억? 28억?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추세 하락이고 또 추세 하락은 어디? 외곽부터 먼저 빠집니다. 네. 강남은 핵심 지역이고 뭐 인천, 서쪽, 북쪽, 남쪽, 안성, 뭐 인천, 의정부, 포천, 양주 이런 데가 먼저 빠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심이 먼저 빠지고 있죠. 중심이 먼저 빠지라는 건 추세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일시적 하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자면 양도세 감안해 보게 되면 10% 정도 조정된 매물이 현재의 한계야. 기다렸다가 4월 중순까지 마지막까지 가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왜? 매수자도 4월 중순까지 기다려 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나오면 하고,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늦게 들어가가지고 큰 재미는 못 봤는데 더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차피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번 왕창 망가지면 나 그때 한번 왕창 들어갈래? 지금은 왕창 들어가기 싫어라는 마음. 이런 마음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4월 중순까지 매수자가 기다린다는 얘기는 초급매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그 얘기는 반대로 집주인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는 사람인데, 만에 하나 팔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버티다가 던지는 사람이 간혹 나올 수는 있죠. 그 간혹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나요? 일단 부동산한테 대기를 잘 걸어놔야 되고요.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준비돼 있다. 계약금은 언제든지 준비돼 있고 총알이 준비돼 있고 바로 할 자신이 있으니까 초급매 나오면 제일 일바따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 그리고 수수료? 예를 들어서 잠시 엘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니까 왜 거기만 얘기하냐고 하지 마시고 질문지에 또 이게 있었어요. 엘스가 있었어 하는 얘기예요. 33억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죠. 30억 5천 초급매 거래가 되고 33억까지 왔는데 32억 물건 나오면 예를 들면 수수료 내가 50% 더 줄게요. 31억 내려오게 되면 내가 좀 거기서 더 줄게. 그러면 부동산에서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겠습니까? 인센티브 걸어놓는데. 그렇죠. 세상은 다 이거잖아요.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거세요. 부동산. 그럼 제일 먼저 연락 옵니다. 30억 5천짜리 만약에 그런 초급매, 그게 1억이 저렴할지 2억이 저렴할지는 몰라요. 그런 거 나오면 내가 수수료 줄 테니까 2배 줄 테니까 2배 줘도 남지 않을까요? 남을 수 있겠는데요. 2배 주면 안 남나? 그래 남잖아. 이 잘 협상만 30억이면 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0.9니까 0.9면 2,700이잖아요. 2,700 줘도 1억 2억 더 저렴한 거 잡으면 유리한 거니까. 32억 나오면 50%, 31억 나오면 수수료 100% 더 줄게 라고 딱 던지면 막 눈을 부르키고 할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하염없이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주거 선호지죠. 그 한강벨트 위주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15억 선 정도 되는 좀 외곽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180도 다릅니다. 네. 제가 임장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 중동 전쟁이 터져가지고 방송국에서 많이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으면 임장을 많이 갑니다. 왜?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로 활동하지만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저를 월등히 뛰어넘는 우수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저는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와, 분위기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자,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고가 벨트 지역들, 한강 벨트 2024년, 2025년에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이제 실거래 가격이 나오잖아요. 국토부나 아시를 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이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호가가 낮아요. 왜? 양도세를 피해야 돼서 금매로 파니까.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늦게 적용되니까 35억인데 호가는 33억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차이가.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 고가가 아닌 지역에 가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 호가가 완전 180도 다르다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뉴스를 보잖아요. 강남 집값 떨어진대. 야, 성정기 유튜브 봐도 아까 떨어진다며.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현장 부동산에 가요. 강서구 가양 6단지에 가니까 10억 5천이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25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억 5천이 실거래 가격이 아마 그 당시로 떴었는데 매수자들은 10억을 원하고요. 네. 집주인들은 11억을 부릅니다. 거래는 잘 안 되지.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집주인은 강남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실거래 가격이 10억 5천이면 9억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잖아. 여기는 집주인이 11억을 부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가요? 왜 다르냐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15억 아래 아파트에서 올라본 분들 얼마 올랐겠습니까?
7억에 사서 10억이 됐어. 3억인데 일반 세율로 파나 양도세로 파나 한 5천만 원 1억 차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런데 2억으로 저렴하게 팔면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금매로 파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렇네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보유세 부담도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보유세 올해 공시가격만 해도 좀 많이 올랐네. 집가 공시가격이 35% 정도 오르니까 보유세는 한 55%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 부담스러워. 내년에 또 더 오를 것 같아. 정부가 뭘 할 것 같아. 공정시장 가입비율. 15억 아래 구간은요. 세무사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쩌라고. 우리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아까 10억 5천은 종부세 대상도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은 될까 말까 뭐 합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본들 우리 뭐 70만 원 내던 거 75만 원 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 금매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하나도 아쉽지 않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다. 왜? 고가 아파트 시장이 이제 앞서서 집주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조정될 때가 된 거예요. 미래 상승의 적은 누구다? 과거의 상승이에요. 과거에 상승이 많이 했던 지역들은 미래 상승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강남은 또 올라가죠. 10년 후에 또 올라가 있겠죠. 당연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2024년 5년 그렇게 올랐는데 25억이 35억 갔는데 그 속도로 매물 잠김이 생기면 또 50억 간다고?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역들 15억 구간은 야 우리 2024년 5년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 2021년 전고점을 아직 회복도 못한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과거의 상승도 없는데 무슨 미래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 저평가야 라는 구조적인 문제. 그럼 그러면 매도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 시장을 보게 되면 저평가다. 상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거든요. 가구수 분화.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한 4만 쌍 정도 나옵니다. 1년에. 어디 가야 돼요? 부모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큰일 납니다. 제 후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부모님 두 분 사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살자 했다가 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밤마다 그냥 달달달달 볶여가지고 애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요. 그냥 같이 살자 그랬다가 밤마다 너무 힘들어요. 결국 독립했거든요. 진작에 독립했으면 정신 건강에 좋았지. 그럼 독립하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은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전세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월세도 매물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신혼부부들이 돈이 얼마 정도 있냐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보통 결혼을 요즘 35세에서 40세 정도가 좀 많이 하잖아요. 물론 또 빨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20대 후반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는 분들. 부모님이 전세금 마련해 줄게. 집 사줄게 하면 20대들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35세, 40세 때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당 한 2억, 3억 정도는 모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두 분이 합치는 거면 한 5억, 6억 생각하면 5억 되네요. 정도는 4, 5억 정도는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한 분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더 되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은 직장, 대기업이나 또는 뭐 중견기업 괜찮은데 5년 이상 일하면 한 1억 정도 모으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4, 5억 되죠? 부모님한테 뭐 한 5천만 원, 1억 정도는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하면 5억 정도는 돼요. 생애 최초가 7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 있는 분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무난하죠. 왜냐하면 너무 70%까지 맥스로 채우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자도 되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대가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수요가 계속 밀려와. 집 살려고 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매물도 없고 전세도 대출 안 나오고 더 좋은 집 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강서구, 은평구 뭐 또 수도권에서 본다면 하남, 구리, 용인수지, 분당 과천은 너무 비싸니까 수원, 동탄 이런 데는 지금 뭐
안양 마냥 동안구 이런 데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도 물론 동탄은 규제 지역 아니고 네. 저는 용인 수지가 좀 의아했는데 묶였거든요. 토호제로 묶이고 규제 지역 묶였는데도 여전히 상승률이 0.4%예요. 이 도대체 뭔 일이요? 동탄에 가봤거든요. 동탄에 가보니까 역사권 주변이 사장님 어때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아우 불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강남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아니 뭐 하면 불장이래. 그래서 왜 불장이었어라고 하니까 1월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막 발언을 할 때 동탄은 불장이었대요. 왜? 야 서울은 답이 없다. 여기라도 사자 해서 역세권 주변에 전용 84 같은 경우에 뭐 12억 몇천 하던 게 13억 몇천, 14억까지 올라갔고요. 전용 59 같은 경우도 전용 59가 12억까지 갔더라고. 12억대.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역세권 단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수요도 풍부하다. 집값은 저평가되어 있다.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강세죠. 그러니까 고민이다. 왜? 우리 뉴스에는 지금 강남 고가 아파트만 나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어쩌라고? 살 수 있냐고? 뉴스 보니까 20억 떨어진 데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얼른 봤거든요. 어디야? 압구정이다만. 90억이 70억 됐대요. 90억이나 70억이나 그냥 그림의 떡 아닐까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같은 거지. 그 뭐 어떡할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실제로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 통계가 떨어졌다. 통계는 평균이니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상승률이 떨어지고 하락 전환되면서 전체 통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반평균에 전교 1등하는 애가 잘한다고 내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똑같은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매물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가 아파트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되고 또 금매에 나오는 거는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신혼부부들이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금매 나온다는데 지금 사야 될 때인가요? 금매 안 나와요. 금매가 나와야 사지. 금매 안 사야 돼요? 아니에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금매는 아예 없고 사실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사세요. 안 떨어진다고요. 이들 지역들은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물이 이제 매매 물건도 그렇지만 전세 매물도 좀 씨가 말랐다라는 소식이 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전세빨 상승이 하반기에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세 발 상승까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세 상승은 기정사실? 근데 이걸 전세 상승이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전세에 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뭐 정부가 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게 나는 또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씨가 말랐네. 와 이게 아파트 조사하다 보면 보통 네이버 매물은 약간 허위 매물 같은 게 있거든요. 부동산들이 올리는데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야.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와 이런 현상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전세 매물 제로 아니면 1, 2, 1에 와 이건 무슨 일이지? 전세 매물이 왜 없어진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임장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원벨리도 가보고 잠실도 가보고 헬리오시티도 가고 구리도 가고 동탄도 가고 강서구도 가고 목동도 가고 다 가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값은 달라요. 동네마다 다 틀려요. 분위기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공통점은 없어요. 전세 매물.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왜 한두 개가 아니냐면 첫 번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주 물량이 왕창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매물 기존에 있는 매물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살던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나가려고 했더니 매물이 없다네. 어떻게 해요? 연장해야죠. 주인한테 전화하죠. 제가 잠시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올려줄 테니까 좀 연장 좀 시켜줘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최근에 또 발생하는 현상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고 올려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올려주고 다음번에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아예 난 그냥 안 할게. 안 하고 올려줄 테니까 기간을 4년으로 하자. 주거가 불안하니까 집은 못 사겠고 연장하고 올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번에 올려주고 4년 보장해줘. 대신 네가 원하는 대로 올려줄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금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눌러앉았습니다. 또 눌러앉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부가 또 규제를 해네. 무슨 규제? 전세 대출의 규제예요. 네. 그냥 대출도 안 나오고요. 잘 안 나오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는데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저렴하게 박인 세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축에 살던 분들이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저렴한 전세로 점핑해서 새 아파트인데 더 저렴해.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던 집 계속 살아야지. 얼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금 올려주고. 저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겼죠. 토지거래가구역도 묶였네. 전세 끼고는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팔려면 세입자 만기되면 내보내야죠. 내보내고 네. 본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아니 총량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들어가면 집주인이 있는 집은 또 나올 거잖아요. 총량은 그런데 질이 틀려지죠.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인 지역들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입니다. 그냥 딱 봐도 좋은 데예요. 좋은 데는 집주인들이 이제 만기되면 어떻게든 들어온다니까요. 세입자는 나와야 돼요. 근데 매물이 없네.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밀려든지. 그래서 이게 주거 전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앞서서 말했듯이 신혼부부들은 또 어떻게 돼? 4만 쌍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밀리죠. 또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네. 15억 아래는 6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 나오다 보니까 기다려볼까? 중도 전쟁도 있는데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가 되는 거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전세 소멸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위기죠?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든 신경도 안 쓰는데 내 자식이 있잖아. 그렇죠. 제 자식이 제 딸이 20대란 말이에요. 애들이 성장하면은 집 못 사지. 우리 애가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아빠가 안 사주면. 저는 제가 다 쓰고 죽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애 생각하면 전세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월세로 갈 것 같아. 근데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 가격 내다 보면 진짜 돈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문제. 월세도 요즘 매물이 같이 주네. 월세라도 매물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월세도 매물이 줄어요. 그 얘기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더 올라간다. 전세 소멸.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뭔가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대책이 없고 대책이 있으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전세는 소멸이 되고 이제 월세는 화되는데 정부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 가보면 특별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고위급 회의 한번 가가지고 그 질문에서 맞아요. 아니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서민 주거 안정이 상당히 위험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러고 끝나더라고. 아, 그냥 대답을 안 하기 싫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분을 또 붙잡고 꼭 전세 대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니까 시고 웃고 가더라고. 어떡하라는 거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뭐 해준다? 월세로 가게 되면 세액공제 좀 해주고 뭐 바우처 같은 거 좀 주고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인 것 같은데 세액공제로 월세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싱가포르 모델, 뉴욕 모델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월세가 사악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보유세를 올리고 뭐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월세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이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위험의 관리 방법은요.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보유하는 게 뭐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돈으로 내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되잖아요.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회피해요? 팔거나 자녀나 부인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의 관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올려 너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원래 그게 경제학에 나와요. 집주인이 바보 아닌 이상. 제 주변에 10년 동안 안 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임대료, 전세금. 네.
아니 세입자도 힘든데 그 내가 뭐하러 올려? 임대사업자 해서 5%는 올릴 수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올려요. 그래서 5%라도 올리자. 세입자가 올려준대. 안 받는데요. 아, 그거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거 그거 뭐 조금 받아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내가 그 돈 갖고 뭐 투자할 거야, 뭐 할 거야. 안 해. 이런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니까 네. 올려야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안 착하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 이상한 현상을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이제 논리는 그거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값도 떨어지니까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진짜 그렇게 뚝 떨어질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남 집값이 좀 꺾인 거는 바람직한데 저는 이 상태가 한 3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집값이 뭐 반토막이 난다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월세 문제는 좀 앞으로도 힘들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